저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요즘 들어 유럽 사회 안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유럽에서는 한국이 꽤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어요.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위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졌다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한국이 이미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나라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과 미국이 세계 정세를 이끌어갈 때 한국이 함께해야 할 핵심 파트너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죠. 사실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게 된 건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어요. 그 시기에 한국이 보여줬던 대처 방식이 유럽 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됐고 저 역시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고요.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꽤 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건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팬데믹은 단순히 병원 안에서 벌어진 혼란만이 아니었고 전 세계 보건 시스템 전체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대응했고 덕분에 세계의 이목이 한순간에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럽의 상황은 매일같이 악화되고 있었고 확진자는 계속해서 급증했으며 병상은 턱없이 부족했죠. 의료진들도 점점 지쳐갔고 사실상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특히 유럽의 치사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면서 의료계 전반은 더 큰 긴장 속에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의료진들을 짓누르던 시기였어요. 그런 와중에 처음으로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바로 코로나 초기였죠.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 많은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곧 붕괴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또 다른 이탈리아가 될 것이다. 한국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 같은 부정적인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죠. 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빠른 검사 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위기를 꽤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했어요.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단순히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이었죠. 그런 과정 덕분에 한국은 확산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었고요. 특히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는 정말 혁신적이라는 말 외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감염 위험을 낮추고 검사 속도는 높이는 아주 실용적인 방식이었고요. 한국이 그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사실에 당시 의료계 전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 안에 그대로 앉은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검사 속도를 눈에 띄게 높이면서도 감염 위험은 줄이는 아주 기발한 방식이었죠. 그 시스템이 등장하자마자 미국, 유럽,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서둘러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요. 그만큼 한국이 전 세계 의료계에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정보 공개의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확진자의 동선이나 검사 결과, 병상 상황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했고요. 이 덕분에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무언가를 감추려 하거나 혼란을 덜어보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걸 공개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단지 자국민의 생명만을 지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방식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검사 시스템과 방역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로 수많은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한국이 보여준 그 대응은 단순한 방역을 넘어 인류 전체에게 큰 의미를 남긴 장면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의료계에서는 그때 한국의 대응을 두고 세계 방역의 교과서를 새로 쓴 나라라고 평가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상황은 정말 순식간에 뒤바뀌었죠. 특히 유럽 언론들 사이에서도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거든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 의료 시스템이 오래 못 버틸 것이다 같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그 몇 주 뒤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의 롤모델이다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났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방역에 성공한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한국은 전 세계 의료계와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례였다고 믿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준 하나의 결정, 하나의 행동이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돌이켜보면 당시 유럽의 의료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처음으로 한류를 진짜 피부로 체감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 한 번의 커다란 파도로 유럽을 흔들고 있어요. 이번엔 의료가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의 한류죠.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중요한 마지막 퍼즐 같아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이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 유럽 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해왔지만 마음 깊숙이 감동을 주는 건 결국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게임 속 캐릭터들이 드라마에 나온 상징적인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등장인물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해요.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요즘 유튜브나 케이블 TV를 틀어보면 정말 거의 매일같이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와요.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유럽의 개발자들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관련 게임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는 걸 보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화의 흐름이에요. 드라마 속 게임들을 테마로 한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 인기가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특히 요즘 세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나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죠.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게임들이 앱스토어나 스팀 같은 플랫폼에서 엄청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저도 지인들을 통해 들었는데 이걸 개발한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게임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게 구현했는데 출시하자마자 수백만 건의 다운로드가 쏟아졌대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며칠 동안 그 게임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도배할 정도였어요. 또 다른 개발자는 달고나 뽑기나 유리 다리 건너기 같은 명장면들을 그대로 게임으로 만들어서 이걸 유료로 판매했는데요. 그걸로 정말 많은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몇 년 전 시즌 1도 충분히 인상 깊었지만 지금 시즌 2가 공개되면서는 그 인기가 더 커졌고 수익도 그때보다 몇 배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하나의 콘텐츠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전 세계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게임, 유튜브 콘텐츠, 패션, 음식. 이 드라마에서 출발한 문화가 정말 다양한 산업과 일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단발성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작품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이고 게임과 음악, 심지어 전통 문화까지도요. 예전엔 알지도 못했던 한복이나 한국의 전통 악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받을 때가 꽤 많아요. 오징어 게임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한국 콘텐츠가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핵심적인 문화 코드가 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고 싶어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사실 이 드라마는 원래 미성년자 시청이 불가한 콘텐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나이와 언어, 지역을 초월한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제약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일 정도예요. 저는 요즘 한국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나라인 줄만 알았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됐다는 걸 체감하거든요. 특히 유럽에 살면서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몸소 느끼고 있죠. 단순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 작품만의 열풍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시작된 색감, 메시지, 캐릭터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도 거리의 패션 속에도 녹아들고 있어요. 유럽의 개발자들은 그 흐름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오징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고요.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의 문화 요소들이 이제는 유럽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변화는 단발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의 콘텐츠를 통해 한국의 음식, 음악, 그리고 전통 문화에까지 관심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 동료 중 한 명은 요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라나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 느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문화 흐름이라는 걸요. 한국의 한 콘텐츠가 촉발한 이 흐름이 유럽 사회의 일상과 생각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뭘 만들었지? 가 아니라 한국이 또 어떤 변화를 이끌까? 라는 기대를 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심지어 요즘 유럽은 한국을 단순히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진지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해요. 제 남편 마르셀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저녁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이야기들이 오가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도 점점 놀라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그 정도야? 싶을 만큼 놀라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국 무기와 거의 맞먹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니. 마르셀 말로는 어떤 장비는 미국 제품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유럽 내에서도 이 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유럽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도 있고 자국 내 생산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유럽산 무기나 기술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데 있어요. 때론 지나치게 비싸거나 기술이 오래되었거나 생산 속도가 느린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은 유럽 국가들에겐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유럽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국이 곧 새로운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지 산업적 성공만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도,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강력한 공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한국 무기가 정말 가성비 최고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마르셀도 최근에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한국 방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이어지자 유럽 내부에서는 슬슬 위기감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아예 한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유럽산 무기를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선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국은 유럽이 가르쳐주는 걸 배우기만 하던 나라가 아니라 유럽이 신경 써야 하는 실질적인 경쟁자로 올라선 셈이죠.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은 단순한 외국 제품의 진출이 아니라 유럽 자체의 산업 전략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수준에 이른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한국이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구나 실감하고 있어요. 단지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이런 성장을 마냥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때론 견제하려 하고 때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시선이 다소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의 성장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변화이자 반가운 흐름이라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그동안 세계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왔잖아요. 강력한 라이벌이자 동시에 협력자였던 두 지역이 만든 질서 안에서 나머지 나라들은 그 프레임에 따라야 했고요. 그 틀 안에서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부의 재분배 속도를 조절한다는 명목으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관리해온 측면도 있었죠.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음모론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현실을 보면 결코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 석유 생산량이나 가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이 요동치는 걸 우린 자주 보게 되잖아요. 혹은 미국의 중앙은행 발언 한마디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락하거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반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독자적인 기술력과 콘텐츠,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그동안 유지되어 온 고정된 질서를 조금씩 흔드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힘이에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삼아 그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미국이라는 건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죠. 물론 저는 이런 미국의 행동을 단순히 악의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처럼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억제력을 행사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견제 덕분에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억제력이 세상의 질서를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세상이 단 한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들의 등장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국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세계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야말로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이 아닐까요? 특히 한국처럼 억지로 쟁취한 힘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키워온 나라는 그 자체로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변화는 분명히 세계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의 성장을 지켜보는 이 변화의 흐름이 단순한 국력 상승이 아니라 아주 희망적인 전환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국만을 위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 다양하고 더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자 세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 열풍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벅차고 기분이 좋아져요. 단순히 드라마 하나의 흥행이나 한류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거든요. 경제적 성공과 군사 기술력은 물론 강대국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이야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가예요. 미국과 유럽이 오랜 시간 세계 질서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와 군사력만이 아니라 영화와 음악, 문학처럼 사람들의 감정에 스며드는 문화적인 힘, 즉 소프트 파워가 함께 있었잖아요. 일본 역시 과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었지만 군사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인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늘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진정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걸 일본의 사례가 잘 보여주죠. 결국 일본은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보다는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쓰이는 정도의 상징성에 머물렀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기존의 틀을 뛰어넘고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경제적인 발전에 군사 기술력까지 더해지고 있고 그 위에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함께 갖추고 있으니까요. 오징어 게임,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세계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국을 세상에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국을 성공한 나라라고만 보기보다는 앞으로 세계 질서를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의 등장이 저는 참으로 기대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를 막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어요. 한국은 결코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죠. 만약 이 세계에서 선과 악을 나눠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은 선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적대적인 태도보다 협력과 상생을 더 우선시해 왔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단순한 외교 전략을 넘어 진심 어린 철학이자 세계와의 약속처럼 느껴져요. 세계의 강대국들 가운데는 과거 식민지배나 전쟁으로 인해 여전히 타국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은 자신이 겪은 역사적 아픔을 바탕으로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고 인류 공영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조차도 저는 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힘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봐요.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날 선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폭력이나 억압이 아니라 토론과 합의,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내전으로까지 번졌을지도 몰라요. 정치 갈등이 곧 경제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국민 생활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수많은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도 전체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신뢰를 잃지 않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국제 신용평가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의 체계와 내구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성을 넘어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나 위협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이자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은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민주주의와 번영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의의 힘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럽의 여러 싱크탱크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저는 그런 보고서들과 분석들을 다 읽어보고 공감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해 본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결코 강대국이 될 수 없고 앞으로도 유럽 강대국들의 발 아래 놓인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변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단순히 시대 흐름을 잘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의 투자 전략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훗날 누군가는 그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다양한 의견을 읽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